예, 안녕하세요. 캐나다 회계세무 완전 정복의 영킴입니다. 오늘은 2024년 11월 7일 목요일 저녁인데요. 현재 시각은 온타리오주는 9시, 알버타주는 저녁 7시, BC주는 저녁 6시입니다. 오늘도 캐나다 세금 이야기 2024년 가을 정규 라이브 세금 강의 10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도 계속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영킴입니다. 예, 그동안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아, 벌써 이제 10번째 강의가 됐는데요. 어, 뭐 어떻게 도움이 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조금 어쨌든 그 밑에 지금 자막이 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혹시 강의를 시청하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채팅창에다가 뭐 인사 말씀을 남겨주셔도 좋고, 또 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직접 채팅창을 제가 계속 확인을 하고 있으니까 문의 사항이 있으면 직접 거기 이제 채팅창에다가 실시간 채팅이니까 거기다가 이제 입력을 해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방송을 진행하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지금 쭉 나가고 있죠. 그래서 문의 사항을 채팅창에다 남겨주시면 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고요. 예, 그럼 이걸 없애야 될 것 같은데. 예, 없어졌습니다. 예, 그러면 준비된 자료 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전에 한 가지 광고 말씀이 있는데, 제가 요번에 새롭게 이제 무료 온라인 워크숍 그런 이제 강의를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 달 마지막 주 일요일 11월 24일 일요일인데, 뭐 시간은 지금 진행하는 이 강의 시간하고 동일하고요. 그래서 온타리오주 9시 저녁입니다. 알버타주 7시, BC주 6시에 해가지고 2023년하고 2024년 최근 2년 동안 캐나다에 오신 분들을 상대로 해서 세금에 대한 이제 어떠한 것을 이제 내년에 이제 준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혹시 이제 베네핏 같은 것을 신청해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안내를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최근에 오신 분들은 뭐 캐나다 세금에 대해서 잘 모르시니까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제가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1월 24일 일요일 저녁에 이 시간에 할 거고요. 그래서 그런 안내가 여기 나와 있는데 이걸 이제 쭉 참고하시면 되고, 제 커뮤니티 제 그 유튜브 채널 홈페이지에도 보면 이제 커뮤니티란 있잖아요. 거기에도 제가 안내를 했으니까 참고해 하셔가지고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신청을 하신 분들 여기 보면 이제 구글 폼으로 신청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신청을 하신 분에 한해서 제가 이제 강의 링크를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온라인 이제 링크를 시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니까 이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10주차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제 캐나다 세금 이야기, 우리 남궁재 회계사님이 지으신 이 캐나다 세금 이야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교재가 뭐 이제 직접 구매하셔도 되고, 혹시 온라인으로 이 사항을 좀 보시고 싶은 분은 저희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그 온라인 교재를 볼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한 50여 분 정도 받아가신 것 같아요. 자, 오늘 할 내용입니다. 오늘 할 내용은 이 공제 항목, 공제 항목 중에 과세소득 공제 항목이라는 게 있거든요. 공제 항목. 공제라는 건 빼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까지는 순소득 공제 항목을 했고, 요번에는 이제 과세소득 공제 항목이라고 해서 요 과세소득을 계산하기 위한 이제 그 과정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요 2월 결손금, 뭐 2월 뭐 양도 손실이라고 하는데 양도 손실 또는 2월 비양도 손실, 그러니까 양도가 아닌 다른 손실, 이런 손실 2월 결손금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정부 보조금 공제라든지 뭐 양도소득 공제, 그 다음에 북쪽 지역에 사시는 분들
북부 거주자 공제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중점으로 해서 오늘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동안 이제 쭉 이제 말씀드린 것 중에 이제 그 세금을 계산하는 이제 계산 구조를 이렇게 그래프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토탈 인컴 있고 그다음에 디덕션. 요 디덕션은 이제 순소득 공제라고 해서 순소득을 만들기 위한 공제가 있었죠. 그래서 여기 순소득 공제 항목에 대해서 이제 지난 시간에 쭉 얘기했고, 그렇게 해서 순소득 공제를 빼면은 이제 여기가 이제 순소득 금액이 되죠. 그래서 net income이라고 하는데, 토탈 인컴에서 순소득 공제 항목을 빼면 net income이 돼요. 그래서 net income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net income은 이제 이 순소득 공제는 net income을 줄이고 나중에 taxable income인 과세소득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거죠. 순소득. 거기에다가 추가로 요 net income이 뭐가 된다고 그랬죠? 각종 그 베네핏을 산정하는 기준 금액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 순소득 공제 항목은 과세소득도 그 당해 연도의 과세소득도 줄이고, 그다음에 순소득 금액도 줄여서 베네핏을 더 받는 그런 효과를 주는 것들이 요 순소득 공제죠. 그래서 RRSB 그다음에 차일드 케어 익스펜스, 이사 비용, 홈오피스 비용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오늘 할 거는 이제 순소득 금액을 이제 계산하고 그 다음 단계예요. 그래서 요거하고 요 두 개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세소득 공제라고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2월 결손금 공제라는 게 있어요. 두 가지. 요 두 가지를 다 통과하면, 이것을 공제하면 비로소 이제 과세소득, 택서블 인컴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 과세소득 공제와 2월 결손금은 위에 순소득 공제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큰 차이가 뭐냐면, 요 두 가지 공제는 과세소득만 줄여주기 때문에 당해 연도의 세금만 줄여주는 역할이 있지, 이것은 순소득 금액과는 상관이 없거든요. 이미 순소득 금액을 계산한 이후에 공제하는 항목이기 때문에 베네핏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베네핏, 나중에 텍스 베네핏을 결정하는 그런 판단 기준 금액으로는 쓸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통과돼서 그 아래 단계에서 공제되기 때문에 요것은 그냥 과세소득만 줄여주는 그런 역할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정부 보조금이라든지 양도소득 공제, 북부지역 거주 공제, 그 다음에 2월 결손금으로 이제 비양도 결손금, 그 다음에 양도 결손금,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로 이제 구성이 돼 있죠. 그래서 지금 화살표가 여기에만 돼 있는데 원래 두 개를 다 표시가 돼 있어야 되는데, 여기 과세소득 공제와 2월 결손금 공제, 이 두 가지를 오늘 할 겁니다. 이 두 가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택서블 인컴, 과세소득을 구하는 이제 그런 단계에 이제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지금 오늘 다 이제 정리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과세소득을 계산하기 위한 과세소득 공제 항목이 뭐가 있느냐, 이제 요거를 이제 할 건데,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이 공제라는 건 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용처럼 빼는 거니까, 빼게 되면은 결국 과세소득을 이제 줄여줘서 결과적으로 세금을 차감시켜주는, 그러니까 세금을 최소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는 이제 공제가 두 가지가 있는데, 순소득 공제가 있고 과세소득 공제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순소득을 구하기 위해서 위에 단계에서 차감하는 항목은 순소득 공제고, 순소득을 이미 계산한 이후에 과세소득을 계산하기 위한 것이 바로 과세소득 공제 항목, 또는 이제 결손금들,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요런 항목들을 오늘 할 거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양도 손실. 자, 양도 손실이 뭐냐? 요거부터 이제 하겠습니다. 근데 양도 손실은 원칙적으로 이제 이런 거죠. 부동산, 주식, 채권 등을 팔아서 손실이 났다. 그러니까 뭘 양도했는데 양도를 해가지고 어떤 이제 이익이 난 게 아니라 손실이 났다. 그러니까 양도라는 것은 이제 처분가액에서 당초 취득가액을 차감을 해서 그 자산의 증가분, 그 해당 자산의 증가분을 증감분을 이제 계산을 하는 건데, 이게 이익이면은 양도 차익이고
손실이면 양도 손실인 거죠. 양도 이익이냐 양도 손실이냐 이건데, 거꾸로 이제 최초에 산 것보다도 처분한 게 낮다. 그러면 이제 손실이 발생하는 거죠. 그런데 지난번에도 얘기 드렸지만 양도 차익, 양도 이익은 50%만 그 과세 소득으로 보잖아요. 마찬가지로 양도 손실도 뭐 대칭적으로 손실액에 대해서만 50%를 이제 계산을 해서 손실로 처리해요. 50%. 그러니까 이익을 50%를 이익을 잡듯이 손실도 50%만 손실로 본다 이거죠. 그러니까 전체가 다 양도 손실로 보는 것이 아니라 50%만 양도 손실로 보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서 이러한 양도 손실은 반드시 양도소득과 상계해야 돼요. 양도소득. 그래서 양도소득을 제외한 다른 소득과 상계를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50%씩 이렇게 계산을 하다 보니까 다른 손실과는 상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소득과. 그래서 양도손실은 양도소득과, 양도소득, 양도차익, 그러니까 양도로 인한 그 이익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만 이제 상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양도는 양도끼리, 그러니까 양도손실은 양도 이익에 대해서만, 양도 소득에 대해서만 차감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별도 관리를 하고, 만약에 당해 연도에 양도 손실이 발생하고 또 양도 소득도 발생했다 그러면 그냥 둘이 이제 상계해서 차감하면 되는데, 문제는 당해 연도에 양도 소득이 없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다른 소득은 있어도 양도 소득이 없다. 그러면 상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상계할 수 없으면 그거는 이제 이월을 해서 다음 연도에 이제 다음 연도에 발생한 양도 소득과 상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2월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2월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결과적으로 과거에 상계가 되지 않고 넘어온 양도 손실이 있느냐, 그러면 그 양도 손실 금액을 가지고 올해 양도 소득이 발생하려면 상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러면 그 양도 손실은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이러한 2월 양도 손실 금액은 NOA에 적혀 있어요. NOA. 우리 세금 신고하면 NOA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년도 NOA를 보면은, 전년도 세금 신고 확인서인 노티스 오브 어세스먼트를 보면은 거기에 적혀 있었단 말이에요. 당시 그 양도 손실을 신고했는데 상계가 다 안 돼가지고 요 부분은 내년으로 2월 합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혹시 양도소득이 있으면 그때 상계하세요. 이렇게 해서 양도 손실 금액이 2월 되면은 NOA에 적혀 있어요. 그래서 NOA에 있는 금액을 가지고 올해 만약에 양도소득이 발생했다, 그러면 과거에 넘어온 양도 손실 금액을 상계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양도 손실은 평생 가능하기 때문에 요 2월 된 것이 이제 뭐 소득이 있다고 해서 뭐 하는 게 좋은데, 만약에 나중에도 소득이 발생해서 혹시 세금이 많이 나가는 연도가 있을 수도 있다면 그거는 이제 소득이 많은 연도에 자기가 선택해서 공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약간 그 선택사항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양도소득이 있다고 해서 상계할 필요는 없고, 혹시나 나중에 더 크게 양도소득이 발생한 것이 예상된다면 올해도 사용 안 하고 또 2월 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월을 더 해서 나중에 이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양도 손실을 2월 된 것을 차감을 하면은 결과적으로 이제 양도 소득을 줄여서 이제 세금, 과세 소득을 또 줄이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양도 손실은 뭐냐? 소득과 원래 당해 연도에 상계를 해야 되는데 당해 연도에 양도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로 2월이 되고, 다음 연도에 발생한 양도 소득이 있다면 이 2월 된 양도 손실을 가지고 이제 상계를 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한 뭐 15분 정도 보고 계신데요. 혹시 이 강의를 보고 계시면서 질문 사항이 있으면 옆에 그 채팅창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뭐 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여기 뭐 답을 드리도록 했잖아요. 이건가? 예, 여기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채팅창에 문의사항을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진행 중에 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지금 설명드릴 사항 아니더라도 그냥
캐나다 세금 전반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뭐 채팅창에다 글을 남겨주세요. 지금 예. 지금 한 15분 보고 계시거든요. 예. 자, 그렇고 그러면 이제 요거는 이제 양도손실 끝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비양도손실이라고 해서 non capital loss인데, 뭐 말이 좀 복잡하죠. 비양도손실인데 그냥 일반적인 손실이에요. 일반적인. 그러니까 양도가 아닌 손실이라고 해서 non이 여기 붙었잖아요. non. 비양도손실인데 우리 이렇게 하는 게 말이 좀 어렵고 그냥 일반적인 손실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이라고 하면은 일반적인 이제 근로소득, 사업소득, 그다음에 임대소득, 여기에서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근로에 어떻게 손실이 발생하느냐고 하는데, 이제 지난번에 이제 뭐 근로비용 같은 거 뭐 이런 게 있었고, 죄송합니다. 요거는 제가 착각을 했는데, 근로소득에는 손실이 없겠죠. 예. 보통 이제 근로소득은 없고 사업소득하고 임대소득에 의해서 뭐 손실이 있죠. 그래서 사업소득 같은 경우에는 뭐 사업 초기라든지 이럴 때는 이제 투자가 많이 되다 보니까 어떤 정상적인 매출의 어떤 그런 비즈니스 궤도에 올라서기까지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에는 이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일시적으로 또 뭐 경기가 안 좋아서 뭐 손실을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사업 손실은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 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대도 이제 임대와 관련된 여러 가지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뭐 유틸리티 비용, 뭐 모기지 이자 비용, 그다음에 이제 보험료, 그다음에 프로퍼티 텍스, 뭐 이런 것들이 다 비용인데, 근데 제때 이제 그 테넌트 임차인이 없어가지고 임대 수입이 없다. 그러면 일시적으로도 손실이 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사업 손실과 임대 손실의 경우에는 바로 이러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과 같은 일반적인 소득과 상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발생한 손실들. 그 다음에 또 이제 사업투자 손실이라고 지난번에 설명드린 게 있어요. 그래서 회사를 운영하다 손실 났을 경우에도 50% 정도는 개인이 손실 처리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 있었는데, 그런 이제 사업투자 손실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파트너십 손실, 뭐 이런, 그러니까 양도 손실이 아닌, 아까 말씀드린 그 양도로 인한 손실이 아닌 것, 아닌 다른 손실, 다른 그런 것 손실을 다 이제 뭉뚱그려서 비양도 손실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양도 손실이 있으면 요거는 이제 양도소득이 아닌 모든 소득과 다 상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손실이 만약에 당해연도에 다 상계가 되지 않고 2월이 되면 다음 연도에 2월이 돼서 다음 연도에 발생한 모든 종류, 그러니까 모든 종류의 소득이지만 양도소득은 아닙니다. 양도소득을 제외한 모든 종류의 소득과 공제해서 역시 과세소득을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 100% 소득으로 과세가 되니까 역시 양도 손실, 비양도 손실 금액도 100%다 2월이 돼서 요 소득과 상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양도는 양도끼리, 그 다음에 양도가 아닌 소득은 양도가 아닌 소득 손실끼리 이렇게 상계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고, 역시 마찬가지로 노티스 오브 어세스먼트, 매년 이제 그 발행되는 그 세금 신고 확인서 노티스 어세스먼트에 보면 역시 이러한 비양도 손실 금액도 적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올해 신고를 할 때 전년도에서 넘어온 요 2월 된 비양도 손실, 즉 양도가 아닌 다른 손실, 이것도 다 이제 상계를 해야 된다. 이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도 손실과 비양도 손실은 2월이 돼가지고 그 다음 연도에 발생한 소득과 상계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잘 챙겨야겠죠. 손실이라고 해서 그냥 무시하지 말고 그러니까 매년 정확하게 세금 신고를 해서 이런 손실 관리를 하면 다음 연도에 이익이 났을 경우에 이런 것을 다 공제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정확하게 손실이라도 무시하지 말고 세금 신고를 반드시 해서 2월 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이제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회사 소득세 신고할 때도 손실인 경우도 다 2월이 돼서 그 다음 연도 그 발생한 소득과 상계를 할 수 있으니까, 이게 손실이 났으니까 세금 신고 안 해야지 그러지 마시고 반드시 신고를 하면 그 다음 연도에 2월에서
이렇게 상계가 되니까 이것도 이제 하나의 절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자, 다음은 이제 정부 보조금 소득공제인데요. 이게 뭐냐면은 혹시 그러니까 일반 베니핏 말고 어떤 이제 어떤 사유로 인해서 그 받는 소득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산재 보상금 이런 걸 받았다. 그럼 산재 보상금을 이제 받았으면은 이게 이제 소득으로 올라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산재 보상금 같은 경우로 인해서 세금을 더 낼까 봐 이것을 이제 밑에서 소득 공제를 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재 보상금 받고 소득으로 잡았지만 그것을 다시 소득 공제를 해서 빼주면 이제 과세 소득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세금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연방정부 생활보조금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은퇴한 다음에 받는 그 GIS, 그러니까 여기 있어요. GIS, Guaranteed Income Supplement라고 해서 이런 이제 GIS 같은 경우도 일단은 총소득에는 넣고 그 금액을 다시 소득공제 항목으로 빼서 결과적으로는 세금을 안 내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과거에 이런 게 있죠. 코비드 때 이제 그 지원금 그래가지고 뭐 리커버리 베네핏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캐나다 뭐 리커버리 베네핏이 있고 또 뭐더라 뭐 이머전시 리스판스 베네핏 뭐 해가지고 그 당시에 코비드 때 이제 베네핏을 받았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CRA로부터 보니까 그때 그 베네핏이 어떤 요건이 충족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때 소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네핏을 받았다. 그러면 지금 이제 몇 개월 전에 벌써 이제 그런 걸 받으신 분이 있을 거예요. 아, 그때 잘못돼가지고 반납해라. 그때 그 베네핏이 정확하게 지급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신은 이제 만약에 그게 정확하다면은 한번 요건을 대봐라. 우리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다. 근데 이제 그 요건이 이제 충족이 안 되면 결과적으로 이제 반납하신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때 그 코비드 때 받은 거, 뭐 이자는 뭐 추가로 붙진 않지만 그래서 그 원금을 이제 반납한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도 그 반납을 했기 때문에 그것도 여기서 소득공제 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네. 아더 페이먼트 디덕션. 왜냐하면 그 당시에 코비드로 인해서 받는 베네핏을 다 세금 신고를 했거든요. 소득으로 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이번에 반납하신 분들은 여기 와서 반드시 이 과세소득공제를 해야 돼요. 그래야 세금을 줄이죠. 그러니까 반납받은 것도 억울한데 여기서 공제라도 받아야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당연히 법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반납하신 분들은 이때 까먹지 말고 꼭 이제 소득공제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러한 정부 보조금이라든지 생활보조금, 산재보상금, 뭐 그다음에 이제 코비드 뭐 반납 그런 보조금 이런 것들은 왜 그러면은 이렇게 복잡하게 소득에 넣었다가 공제로 빼느냐, 넣었다 뺐다 이렇게 하느냐? 그 이유는 왜냐면은 여기 뒤에 있나? 요거죠, 요거. 예, 여기 요걸 보시면 돼요. 이거를 처음에 빼버리면 아예 총소득 금액에도 안 넣고 빼버리면은 세금이 없잖아요. 근데 왜 넣었다가 여기서 빼냐면은 일단 넣으면은 순소득 금액의 증가를 가져와서 이 베니핏을 덜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충분히 소득이 있다고 넷인컴이 계산되는 되기 때문에 이 순소득에 그러니까 순소득 금액이 여기 들어 있는 거죠. 그 보조금들이. 그래서 베니핏을 여기다 안 넣으면 베니핏을 더 받아가니까 베니핏을 덜 받게 하기 위해서 적게 받게 하기 위해서 여기다 넣고 이 밑에서 빼는 거예요. 밑에서 빼면 세금은 안 내거든요. 세금은 안 내지만 베니핏을 더 지급되진 않는단 말이에요. 여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위에서 넣었다가 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퇴직연금 뭐 받으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도 여기에다 넣었다가 여기서 빼야 돼요. 넣었다가 빼야 돼요. 아예 빼버리면은 이 베네핏을 더 받기 때문에 넣고 베네핏은 좀 덜 받고
세금만 안 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빼는 게 상당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쪽에서 빼거나 아예 안 넣으면은 세금도 절약이 되고 이 베네핏도 더 받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다 넣었다가 여기서 빼버리면 세금은 안 내지만 베네핏은 덜 받는다. 이제 그런 개념이 있어요. 그렇게 이제 해서 그래서 여기서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순소득에는 포함하되 이제 과세소득에서는 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러한 사회보장 혜택을 더 받을까봐 일단 위에는 넣고 아래에서 빼준다. 이제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기 때문에 이런 정부 보조금과 같은 부분들은 위에서 넣었다가 뺀다. 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북부 거주자 공제인데 이 부분은 뭐 많이 일반적으로 많이 그 해당되시는 분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알버타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포트맥이라고 하는 데 있거든요. 거기 이제 일이 많아요. 그래서 막 연봉도 많이 주고 그래서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뭐 웰더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뭐 카펜터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이 북부 쪽 그래서 이제 우리 포트맥이라고 하는데 그쪽에 이제 많이 가서 일하시는데 거기가 이제 환경이 굉장히 춥거든요. 그래서 그런 추운 데서 이제 거주하시는 분들은 별도로 이제 공제가 조금씩 있어요. 그래서 거주일별로 이제 공제하는데 중요한 거는 근데 그 뭐냐면은 국세청이 지정한 지역이 있어요. 그 지정한 물론 이제 북쪽이겠죠. 그 북쪽에 지정된 곳에 6개월 이상 6개월 이상 사시면은 어떤 공제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6개월 이상 사신 분들은 공제가 있다. 그러니까 잊지 말고 공제 신청을 해라. 뭐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디테일한 것은 이제 더 읽어보시면 되고 이 북부 거주자 공제 북쪽에 뭐 많이 사시는 분이 없기 때문에 뭐 그다지 뭐 크게 저거는 없는데 아무 뭐 일을 위해서 위해서 올라가서 이제 일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요 그 해당 지역에 이 다 그 국세청 자료에 다 나와 있어요. 여기 있네요. 여기 그 노던 레지던트 디덕션이라고 하는 지역이 그 세법에 지정돼 있거든요. 되게 이제 추워요 그쪽에. 그래서 거기에 이제 거주하시는 분들은 이제 일자별로 이렇게 얼마씩 공제가 있고 뭐 기본 거주 공제가 있고 추가 거주 공제가 있다. 그래서 여기 이제 1당 11달러인데 요거는 이제 A 지역이고 보통 A 지역은 거의 뭐 힘들죠. 여기는 뭐 유콘이라든지 뭐 노스 웨스트 테리토리 그다음에 뭐 그런데요. 여기고 그보다 약간 아래쪽은 요거에 이제 절반을 해서 5.5불 1일 하루당 5.5불 이렇게 공제를 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이거 관련된 분들은 이제 공제를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노던 레지던트 디덕션 해가지고 여기 쭉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포트맥 같은 게 이제 존 B거든요. 여기는 이제 거주일 수당 이제 5.5불씩 이제 공제가 되는데 이제 6개월 이상 거주해야 된다. 그리고 넷인컴의 20%까지만 이제 공제가 된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CRA 중점 항목입니다. 이게 잘 걸려요. 예. 공제를 해주다 보니까 실제로 너 거주를 했느냐, 그곳에 거주에 대한 그 증빙을 제출해라. 그래가지고 뭐 거기 주소지로 온 뭐 빌지라든지 유틸리티 청구서라든지 뭐 신용카드나 뭐 뱅크 스테이먼트 그런 것들을 거기서 받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증빙 자료로 내고 그러죠. 하여튼 그런 게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양도소득공제인데요. 요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양도 손실 그거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이거는 요거는 소득공제인데 아까 말한 양도 손실은 2월 결손금 같이 해가지고 해봤더니 이제 실제로 양도를 했는데 손실이 난 경우고 요거는 뭐냐면은 요게 이제 사실은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한테 이게 중요하죠. 이게 그 평생 소득공제라고 해가지고 어떠한 이제 비즈니스를 하면서
그 스몰 비즈니스입니다. 그러니까 스몰 비즈니스를 해가지고 이제 주식을 이제 매각을 했다. 어떤 일정 요건을 갖춘 자산을 매각한다. 이게 이제 주식인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양도소득에 대해서 어떤 혜택을 줘요. 그래서 라이프타임 캐피탈 게인 디덕션이라고 해서 평생 양도소득공제 뭐 이렇게 해서 이거를 이제 영원히 면제해 주는 그게 있는데, 요걸 이제 설명드리면은 일단 그 매각 연도에 풀타임 거주자, 그러니까 1년 내내 이제 다 거주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어떤 요건을 갖춘 스몰 비즈니스 코퍼레이션. 그러니까 뭐냐면 주식을 팔면 그 주식으로 인해서 자기가 이제 어떤 스몰 비즈니스 회사를 운영했는데, 나중에 이제 뭐 그 스몰 비즈니스를 매각을 했는데 어떤 양도소득이, 이제 양도소득이 대상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제 주식이니까 이게 개인소득으로 부과될 거 아니에요. 이게 양도소득이 발생하면. 주식은 개인 간의 거래니까 거기서 이제 주식을 처분했을 때 양도소득이 발생하면, 근데 그 비즈니스 자체가 어떤 요건을 갖춰야 돼요. 그래서 요건만 갖추게 되면 상당히 큰 금액의 양도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캐피탈 게인을.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매각 시점에서 그 회사의 자산의 90% 이상이 시장 가치가 요 액티브 비즈니스에 사용되고 있다. 그러니까 자산의 90%가 이상이 액티브 비즈니스에 사용되게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액티브가 아닌 뭐 투자 자산, 뭐 투자 상품의 뭐 회사를 봤더니 그 중에 자금의 뭐 20% 30%가 어떤 투자 자산에 투자돼 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고 90% 이상이 지금 액티브 비즈니스에 가야 되죠. 그러니까 투자 자산이 아닌 이런 액티브 비즈니스, 실제 그 영업 목적에 맞는 비즈니스에 사용하고 있는지 90%가. 그리고 매각 전 2년간 회사 자산의 50% 이상의 시장 가치가 액티브 비즈니스에 사용되는지. 그러니까 또 2년을 봤을 때, 그러니까 아까는 처분 시점에서가 90%고 요거는 이제 매각하기 2년 전, 2년 동안, 최소 2년 동안 해당 자산이 요 액티브 비즈니스에 사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납세자가 팔기 전에 2년 이상 그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는지. 왜냐면 이제 팔기 직전에 뭐 주식을 갖고 있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뭐 양도소득 공제 받으려고 막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최소한 2년간 이런 그 어떤 제약 조건이 있는 거예요. 상당한 기간을 주식을 보유했는지, 상당한 기간 동안 비즈니스에 사용됐는지, 이러한 요건을 만족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그러한 그 양도소득, 물론 이제 50%인데 이게 대해서 공제를 해주겠다. 근데 그 공제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은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라이프타임 캐피탈 게인의 한도가 지금 그 2024년 6월 25일 이후에 이제 많이 증가됐는데 1,250,000 그러니까 125만 달러니까 뭐 12억 5천, 뭐 환율을 뭐 캐나다 달러를 1,000원으로 계산하면 12억 5천만 원까지, 그러니까 125만 불까지 이익이 발생을 해도 이만큼 다 공제를 해주겠다. 물론 이제 평생 뭐 한 번 되는 게 아니라 평생 동안 이제 관리해가지고 요 125만 불, 125만 불이죠. 125만 불까지는 이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뭐 상당히 큰 거죠. 그래서 2년 이상 비즈니스 운영하고 자산의 90% 이상이 액티브에 써야 된다는 요 요건이 있긴 한데, 이렇게 해서 투자 쪽이 아니고 이렇게 정상적인 그런 비즈니스에 사용한 회사라면은 뭐 주식으로 이렇게 처분을 했을 때 상당하게 이렇게 이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비즈니스 인수 방법이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 이것을 자산으로, 그러니까 이건 인수 쪽으로 이제 본 건데,
자산으로 인수할 거, 그러니까 이건 인수니까 매각 시점으로 보면은 자산으로 매각할 거냐, 주식으로 매각할 거냐, 아니면 인수하는 사람,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산으로 살 거냐, 주식으로 살 거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근데 양도하는 사람은 주식으로 팔면은 이러한 베네핏이 있으니까 뭐 가급적이면 이렇게 주식으로 파는 게 유리한 거죠. 네, 이렇게. 그래서 요 양도소득 공제라는 건 캐피탈 게인 디덕션인데 스몰 비즈니스를 할 경우에 일정 요건을 만족시키고 그것을 주식으로 매각을 해서 이익이 났다면 평생 125만 불까지에 대한 이익에 대해서는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이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참고로 그러면 이제 비즈니스 뭐 인수 또는 이제 매각과 관련해 가지고 한번 그 비교를 한번 해 드릴게요. 요것도 사실 제 그 유튜브 채널 홈페이지에 가서 뭐 자산 인수, 뭐 주식 양수, 뭐 비즈니스 매각 뭐 이런 걸로 그 뭐죠? 그 돋보기 찾기로 해서 찾아보시면 요거에 대한 그 동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동영상을 이제 참고 이제 하셔도 되는데 여기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산 인수 또는 자산 매각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거래는 회사 대 회사가 거래하는 거예요. 회사 대 회사. 그래서 파는 사람은 회사 안에 있는 비즈니스 자산 있잖아요. 그 비즈니스 자산이라고 하면 이제 부동산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비즈니스와 관련된 어떤 장비라든지 비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자산이잖아요. 그다음에 재고 자산, 또 한마디로 또 재고 자산 있죠. 그러한 것들을 이제 비즈니스와 관련된 부분만 묶어서 파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제 권리금 같은 이제 영업권, 여기서 굿윌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영업권까지 다 포함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비즈니스에 필요한 토지, 건물, 장비, 비품, 뭐 자동차도 있으면 뭐 자동차도 팔 수 있고, 그 다음에 재고자산, 그리고 영업권까지 해서 묶어가지고 일괄적으로 파는 거예요. 자산으로. 그러면 요 사는 사람은 역시 회사를 설립해서 회사로서 그 자산을 받는 거죠. 사는 거죠. 그래서 회사 대 회사끼리 거래하는 것을 우리가 자산인수 방식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면은 요 인수된 자산을 가지고 산 사람은 향후에 이제 감가상각을 해서 비용 처리가 되는 거죠. 물론 이제 토지는 비용 처리가 안 되지만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자산은 물론 영업권까지 포함해서 다 감가상각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연도 뭐 5년 사용이냐, 3년 사용이냐, 뭐 20년 사용이냐 그런 사용할 수 있는 그 경제적인 내용 연수라고 하는데 그러한 기간 동안 감가상각 비용 처리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나중에 이제 비용 처리가 되는 거죠. 그런 게 있고 그러면은 이제 이 파는 사람은 이 회사의 캐피탈 게인으로 이제 잡히는 거거든요. 양도 이제 이익이 되는 거죠. 양도 차익. 그거에 대해서 50%가 여기서 회사에서 이제 과세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데 지금 이러한 방식은 보통 일반적으로 인수하시는 매수자 사는 사람이에요. 사는 사람은 대부분 이 자산 인수 방식을 선호해요. 왜 그러냐면은 그걸 인수를 해가지고 이제 감가상각 비용 처리도 되고 새롭게 시작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측정 가능한 개별 자산만 인수한다. 우리가 만약에 이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면은 회사를 사는 거거든요. 회사를 통째로 사는 건데 회사를 통째로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고 싶은 측정 가능한 개별 자산만 인수하다 보니까 내가 비즈니스에 쓰고 싶은 것들만 인수하는 거거든요. 근데 회사를 사면은 회사 안에 어떠한 그 리스크가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회사를 잘못 인수하다 보면은 그 회사의 내부에 있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위험까지
떠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뒤에 그 회사를 사는 사람이. 그러기 때문에 원래는 뭐 정확하게 뭐 실사를 하고 회사를 조사를 해서 보통 이제 회계사들을 선임을 해서 이 회사가 뭐 다른 그 뭐 이 자산 말고 다른 어떠한 그 리스크는 없느냐. 뭐 혹시 뭐 하다못해 뭐 국세청으로부터 뭐 상당한 이제 세금을 추징 뭐 당했다. 그런 거는 뭐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제 떠안다 보면 세금을 자기가 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떠안은 회사가 나중에 이 회사의 주주는 바뀌었는데 이 회사는 그대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리스크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수표 같은 걸 발행했는데 이렇게 막 돌다가 나중에 내가 인수를 한 이후에 그 수표가 돌아와. 그러면 내가 그 수표에 대해서 지급을 해야 되는데 다행히 그 부분이 부채로 계상이 됐으면 뭐 다 이제 이렇게 노출이 됐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그렇게 부채로 계상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돌아오는 수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부의 부채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장부에 없는 부채 그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회사를 통째로 인수하는 것을 상당히 매수자들은 이제 꺼려하는 거죠. 네. 내가 눈에 보이는 자산만 가져가겠다. 보이지 않는 그러한 것들은 내가 떠안을 그런 리스크를 지지 않겠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자산 인수 방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매수자에게 유리하다. 그다음에 이제 주식으로 인수한다. 이거는 한마디로 주식 거래예요, 주식. 그러니까 주식 거래라는 게 뭐냐면 개인 대 개인이 주식을 사고 파는 거니까 이 사람 이 처음에 그 양도자가 보유하고 있는 회사는 그냥 있는 거죠. 그 회사의 주식을 이쪽 사람한테 넘기는 거니까 회사의 소유주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개인 A가 주주였는데 지금은 개인 B가 주주이고 그 위에 있는 회사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만 사고 파니까. 그래서 거래 주체가 주식 양수는 개인 대 개인이 되는 거예요. 개인 대 개인. 회사 대 회사가 아니라. 회사는 그냥 있는 거예요. 회사는 그대로 있는데 주인만 바뀐 거죠. 그래서 개인 대 개인끼리의 주식 거래를 하는 것이 바로 주식 양수도 방식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회사에 있는 모든 자산뿐만 아니라 부채까지 인수하는 거예요. 다. 책임을 다 떠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부채가 회계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부채라고 하면은 뭐 자산에서 부채를 빼고 해가지고 요 이제 주식 가격에 반영을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요 부의 부채, 장부에 없는 부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국세청으로부터 뭐 세금이 뭐 추징이 된다든지 아니면 수표가 계속 돌고 있어가지고 그게 이제 나중에 내가 인수한 다음에 돌아오면은 내가 그 부채에 대해서 책임이 있잖아요. 내가 회사의 주인이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장부에 없는 이런 이제 리스크가 있어요. 여러 가지. 그래서 무슨 또 이제 갑자기 또 무슨 관계 부서에서 뭐가 또 요건이 안 맞는다고 해가지고 또 또 무슨 벌과금 이런 것들이 부과된다든지 이런 거 갑자기 인수했는데 그런 일이 생기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싫은 거죠. 이 매수자는 그런 거 눈에 안 보이는 거 싫다. 그리고 또 이런 거 하려면은 회계사 또 고용해가지고 실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또 회계사 비용도 들고 설령 회계사가 실사를 해도 100% 개런티하는 게 아니에요. 그 회계사가 이제 쓰는 어떤 그 리뷰 레터를 보면은 자기가 본 것만 확인했지 자기가 보지 않은 것은 알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보고서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좀 어렵다고. 그렇지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도자는요. 주식을 만약에 파는 사람은 요건만 만족하면은 요 양도소득 그 공제받을 수 있잖아요. 그 1,250,000 해서 125만 불을 내가 절세를 할 수가 있는데 아무리 양도 이익이 커도 125만 불을 내가 면세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매수자가 이 자산 인수 방식으로 하면 이거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사실 이런 세금 절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양도자가 유리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매수하시는 비즈니스를 매수하시는 분들은 자산만 인수하고 싶어하고, 그다음에 파시고 싶은 분들은 가급적이면 주식으로 이제 넘기고 싶은 그런 게 있죠. 그런데 이제 이런 비즈니스 거래를 보면은 어차피 팔려면은 매수자 쪽이 갑이잖아요, 사는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은 이제 자산 인수 방식으로 하고 있죠. 근데 만약에 이제 이 매도자가 약간 이제 비즈니스 가격을 조정을 좀 해주고, 왜냐면 자기는 세금을 덜 내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주식으로도 넘길 수도 있다. 양도자가 약간 신축적으로 약간 이제 생각을 해서 자기 그 인수 가격을 좀 조정을 해주겠다. 뭐 그러면은 또 유리하게 끌고 가서 주식 양수 방식으로도 이제 처분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비즈니스 인수하는 방법, 세금을 고려할 때 뭐 세금이라든지 어떤 기타 비즈니스 인수 시에 어떤 리스크를 고려할 때 자산 인수가 좋은지 아니면 주식으로 양수하는 것이 좋은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장단점을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10번째 시간 개인소득세 신고에 대해 이제 지금 이제 신고와 관련해 가지고 그 과세소득 공제, 그리고 2월 양도손실, 2월 비양도손실, 그다음에 뭐 정부 보조금 뭐 이런 것들 쭉 얘기했고, 마지막에 양도소득 공제, 이런 것들을 다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뭐 한 10대분 보고 계신데요. 혹시 뭐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그럼 질문사항을 옆에다가 이렇게 써주세요. 제가 한번 써볼까요? 아마 저기 스마트폰으로 보면은 뭐 질문을 하기가 좀 그런가? 그래서 채팅창에다 이렇게 적어서 올려주시면 제가 이렇게 문의사항을 읽어드리고 또 질문도 하고 이제 그럴 수가 있거든요. 예. 그리고 아니면은 캐다타텍스 여기 856 gmail.com 있거든요. 여기다 간단한 사항이 있으면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그럼 나중에. 그러면 이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렇게 다 마쳤고요. 다음 주는 이제 11번째 시간이 되겠네요. 11월 14일 목요일이 되겠는데요. 같은 시간에 또 진행을 할 거고, 다음 주에 이제 진행할 것을 보면 요 산출세 계산, 그래가지고 이제 이 세금을 계산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이제 뭐 세율 같은 거죠. 예. 세율, 산출세액의 계산 과정과 세율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뭐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산출세액은 어떻게, 이제 과세소득이 다 계산됐으니까 이제 산출세액을 추가로 산정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다 마치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앞에 이제 소개해드린 것처럼 2023년하고 24년에 혹시 이민을 오신 분이 있으면 그 신청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강의를 또 이번 달 마지막 일요일에 또 할 거니까 그렇게 또 해주시고, 우리 데니시님 구독자신 것 같은데, 구독자가 아니라 회원이구나. 지금도 회원인지 잘 모르겠네요. 예. 아무튼 이렇게 또 시청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감사하다고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예, 오랜만에 또 뵙네요. 예, 뭐 비즈니스 잘 되고 있으시겠죠? 예, 예. 또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것으로 이제 마치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제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 감사드리고, 이번 주는 또 롱 위크엔드잖아요. 그래가지고 리멤버런스 데이가 11월 11일 월요일에 있으니까 또 롱 위크엔드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그럼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